해명에서 반성으로 연예인 엄마 윤소나 씨의 2번 사과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으로 곤욕을 치고 있는 배우 윤소나 씨가 이 거듭된 사과에도 불구하고 비난 여론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준 변호사. 네. 본인 SNS 계정은 물론이고 이 아들의 학교 홈페이지까지 마비가 된다면서요? 예, 뭐 사건은 뭐 알겠지만 지난 16일 날에 이제 그 공중파를 통해서 보도된 내용인데요. 그 내용 자체는 학교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같은 반 학생 4명이 한 학생에 대해서 뭐 폭행을 행사하고 또 어떤 뭐 바디워시를 이제 먹였고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장애를 입었는데 그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어머니가 보도를 신청했는데 그 가해자가 재벌 회장의 손자 또 지금 나오는 탤런트 윤소나 씨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게 보도가 됐고 그 후에 윤소나 씨가 좀 사과를 했는데 사과를 해도 계속 좀 비난 여론이니까 다시 성실 조사를 임하겠다라고 지금 사과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2차 사과까지 오늘 오전에 했는데 사실 서울시 교육청이 부랴부랴 오늘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학교로 달려갔는데요. 그 오늘 오전 화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일단 처음이기 때문에 관련 서류와 이제 가능한 시간 내에서 담당한 학교 교원들 면담 등을 통해서 일단 이번 사건이 진행된 전반적인 과정을 먼저 살펴보고 저희는 아시다시피 특별히 장학이기 때문에 점검 내지 지도 기능이 있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된다면은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예, 뭐 윤소나 씨의 그 자제분뿐만 아니라 재벌가의 뭐 손자까지 연루돼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서 오늘 이제 급하게 현장 조사까지 간 모습인데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파장이라는 것이 이거죠. 특권층의 자제들이 가는 학교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점점 파장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권층들이 있길래 도대체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학교 측에서 적절하게 피해 학생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주고 가해 학생에 대해서 여죄 여부를 따지는 그런 어떤 아주 이 평범한 상식적인 그런 위원회조차도 제대로 열지 않았는가. 또 열었어도 그것이 이제 유야무야된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서 굉장히 지금 분노를 자아냈는데 문제는 그날 방송에서 교장 선생의 발언이 더 지금 이게 불을 크게 만들었어요. 어떤 내용을 얘기했냐면 학교를 징계하는 건 교육청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법인 이사장이 더 무섭다. 학교의 이사장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학교는 교육청의 통제를 받지 않는 학교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한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청이 이렇게 부랴부랴 나선 것도 그런 이 발언이 물론 진위 여부는 더 가려야 되겠지만 그 방송에 보도됨으로써 이것이 진짜 사실이냐가 그리고 또 네티즌들이 더욱더 분노를 지금 막 크게 하고 있는 그런 발언이 돼버렸어요. 글쎄요, 오늘 뭐 교육청이 현장 조사를 나가긴 했지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밝혀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현정 의원님. 네. 이 피해자 측이 정확한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릅니다만 윤소나 씨가 1차적으로 주장했을 때는 애들 장난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확실히 아닌 건 맞는 겁니까? 지금 이제 정확한 상황은 이제 아마 좀 객관적인 기관이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학생폭력위원회라 학교에 있는 위원회에서는 사실 이거 뭐 학생들이 장난 수준으로 일단 판단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지금 피해자 어머니 같은 경우는 뭐 아니다. 이 절대 이 장난이 아니라 4명이서 이불을 덮어 씌워놓고 야구 방망이 등으로 구타를 했고 그리고 피해 학생은 지금 이게 뭐냐면 그 외상후 스트레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아주 심한 그 어떤 고통이나 운동을 했을 때 한 같이 뭐 그 소변을 볼 때 피가 섞여 나온다든지 뭐 이런 어떤 증상들 지금 근육이 녹는 증상이라 하죠. 그런 것을 겪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주장 자체가 너무나 다릅니다. 사실 그래서 이 학교 폭력 문제는 1차적으로 학교폭력위원회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가해자, 피해자를 공정하게 조사를 해서 거기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이 숭이초등학교 보면 거기가 일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조사를 안 했는 것 같고. 그 모 초등학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문제가 피해자와 또 가해적으로 이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아무래도 객관적인 기관에 좀 조사를 해야지만이 정확한 원인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워낙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조사를 했고요. 조사 결과는 사실은 이런 뭐 어떤 지금 피해자가 주장하는 만큼은 아니고 이 사실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든지 횡문근 뭐 병명이 상당히 심각한 병명이거든요.
그런 병명이 맞다면 쉽게 조사를 마무리 짓지는 못합니다. 인과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아마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고 결국은 지금 그런 행동들이 있었냐 없었냐가 결국 10세의 아동들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얘기했던 건지 아니면 부모 간의 싸움인 건지 학교하고 부모 간의 싸움인 건지 이런 것들이 미리 알려진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너무 언론에 바로 하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보기 좋은 게 연예인의 자제 또 아주 유력한 초등학교의 문제 또 아주 유력한 재벌의 손자 이게 되게 그게 재밌게 되는 거고 사실관계는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고 제가 또 학교폭력위원회를 했지만 그거를 엉뚱하게 결론을 내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도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야지만이 이 사건의 진실을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말씀 어느 정도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선아 씨가 이제 사과를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다는 얘기들이 참 많아서요. 윤선아 씨가 과거 방송 프로그램에서 아들에 대해서도 언급한 부분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네, 잘 자라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일본이랑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한테 잘 안 안기더라고요. 엄마한테 계속 맡기다 보니까 저를 좀 낯을 가리더라고요. 영어권 쪽으로 아들과 같이 남편과 같이 좀 유학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욕심이 많아졌어요. 제가 일본 가가지고 나이 들어서 뭐 애 다 키우고 50대가 돼서 뭐 해외 나가서 나는 여행할 거야 이런 거보다도 젊었을 때 많이 느끼고 그러고 싶어요. 네, 뭐 앞으로 윤선아 씨의 방송 활동에 제동이 걸릴까도 관심사이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도대체 해당 초등학교가 어떤 곳이냐 이런 궁금증들도 있어요.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다 보니까 학비 자체가 매년 500만이 넘고요. 입학금도 100만원, 많다면 많고 그 정도인데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축구선수 안정환 씨라든지 박명수, 또 배우 김희애 씨, 김남주 씨, 우리가 아는 많은 유명 인사의 자제들이 이제 이 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사건 자체가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저 얘기 때문에 더 커지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 교육청이 현장 조사를 갔으니까 그 내용도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경환 후보자 낙마 후폭풍이 참으로 거셉니다. 이분과 할 말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혼인 무효 판결문을 최초로 공개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제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전문가 3분 더 나오셨습니다. 4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뉴스특급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안경환 후보자 날린 판결문. 이 판결문이 조국 민정수석까지 정말 겨넣었을까요? 오늘 안경환 후보자의 판결문 입수 과정이 엄연한 불법이라는 목소리까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후보자의 판결문 후폭풍을 하나, 둘, 셋,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겁니다. 저 얼굴은 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이영렬 전 판사가 오늘 한 인터뷰에서 안경환 판결문 공개한 것은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재판서를 발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1조의 2에 보면 판결문과 같은 재판서를 발급을 받으려면 재판 당사자이거나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그 이해관계를 소명한 때 법원 직원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없는 거죠. 판결문 전면에 인적 사항이 다 나왔죠. 생년월일, 그렇죠. 본적, 주소 이게 다 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보도를 한 데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여기 직접 당사자가 나와 계시니까 참 질문하기 어려운데 주의원 이정렬 전 판사는 저게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얘기를 오늘 오전에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렬 전 판사의 그 주장은 그냥 일반인이 다른 사람의 판결문을 입수하는 과정이나 정상적으로 입수했을 때 그것을 공표하는 그런 문제에 관한 해당 법조문을 말씀하신 겁니다. 일반인이요? 예. 저는 지금 가사소송법 10조의 2항에 의거해서 이 판결문 사본을 입수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이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으로서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에 의거해서 해당 기관인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서면으로 공식 질의를 해서 공식 질의를 해서 또 서면으로
그 판결문 사본을 발급받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논란에 있어서 사람들이 국민들께서 저한테 의문을 보내는 이전에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기관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그러면 저에게 왜 판결문 사본을 발급해 줬을까요?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요. 그런 말씀이십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그것도 최고의 대법관들이 계시고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14분 중에 한 분이 법원행정처장을 겸하고 법원행정처에 있는 그 우수한 인력들이 저희 국회의원이 신청한 그것도 정식으로 서면에 의해서 신청을 했고 그 서면을 검토한 법원행정처 서류 담당 관계자가 이것은 법에 의하여 판결문 사본을 교부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한 결과 저희들한테 공식 루트로 국회에 서로 문서 제출을 요구하고 또 우리나라 각급 기관에서 국회에 문서를 제출할 때 하는 그 공식 루트를 통해서 제가 받은 것입니다. 예, 박 변호사님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신청권자 자체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만 가능하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주 의원님께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법들이 있어요. 이제 가사소송법이라는 거는 그 판결문을 외부에 제공할 수 있느냐,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규정한 법이고 지금 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국회에서 어쩌면 판결문을 할 때는 어떤 법을 근거로 하느냐, 뭐 국회법이라든지 청문회 관련된 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이제 좀 충돌되는 부분인데 이정열 전 부장판사가 지적했던 부분도 한편은 일리가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라면 실제로는 뭐 국회의원이나 이해관계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조항을 근거로 받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고 다른 조항이 만약에 있다면 특히 지금 말씀하신 국회법 관련된 제출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조항을 근거로 만약에 요청을 했다 그러면 뭐 적법한 어떤 절차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주 의원님, 이 법원행정처 신청을 해서 공식적인 루트로 받으셨으면 그렇습니다. 보낸 공문도 공개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다 공개를 했습니다. 아, 참 이렇게 아무리 명백한 서류에 의해서 국민들께 제시를 해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것 그리고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고 싶은 것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서류가 이거는 보여드릴 수 있는 서류입니다. 제가 서류 제출 요구 목록이라 그래서 소관기관 대법원 주 의원님 잠시만요. 저기 시청자분들과 같이 보게 해서 예. 조금은 그렇죠 들어주시면 예. 편하실 그래서 이 거예요. 서류를 보면 예. 제가 6월 15일 날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면서 예. 긴급하게 요청한다. 6월 16일까지 보내달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이 우리 국회에 있는 의정자료 전자 발송 시스템 그러니까 국회에서 모든 국회의원들이나 국회 직원들이 정부의 그 많은 기관과 산하기관에 어떠한 자료를 요청할 때 이 의정자료 전산 유통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합니다. 저기 보니까 발송정보에서 국회의원 주광덕 이렇게 예, 써 있네요.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에서 정확하게 며칠 날 했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상대 기관인 제출 기관이 조회를 15일 날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송했지만 그 기관에서도 이런 게 왔네라고 확인을 했다는 것까지 여기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류는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요. 예. 이것이 대법원의 법원 관계자 직원이 이렇게 판결문 사본을 주광덕 의원한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국회 이메일로. 그래서 마지막에는 요구하신 자료를 첨부 파일과 같이 첨부합니다. 아하. 그러면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라고 법원 공무원이 이렇게 보낸 아, 겁니다. 대법원 측에서. 예, 예. 이 뭐 명백한 이런 자료가 있는데 여러 가지 정치 공세 차원에서 많은 억측이 난무하고 있는 이 현실이 저는 너무나 안타까울 그럼 따름입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의원님께 예. 드려도 되겠죠? 이게 국회법 관련해서 요청하셨다는데 국회법 몇 조 몇 항에 그런 게 있는지는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의원님이 한번 설명을 주시면 좋겠고 다만 지금 인사청문회 아닙니까? 네.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법상의 12조 1항에 예. 이런 자료를 요청하려면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되고 또는 국회 재적위원 3분의 1의 찬성이 있어야만 하는데 그런 게 없지 않았습니까? 의원님 개인적으로 요청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 관해서 또 이게 국회법을 위반한 거 아니냐라는 저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국회의 사정을 잘 모르는 데서 온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우리 국회법 128조에 의하면 서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고 또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2조에 의하면
제출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이 제출을 해야 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좀 더 인사청문회 법 12조에서 자료 제출 요구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뭐 위원회에서 의결하거나 제적위원회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 규정은 그러나 임의 규정이고 훈시 규정입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할 땐 가급적인 이런 절차를 하라는 것이지 이것이 의무 규정이거나 강행 규정은 아닌 것입니다. 필수는 아니다는 말씀이죠. 지금 참고로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들이 금년뿐 아니라 수년 전부터 기관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할 때 이렇게 위원회 의결한 후에 자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사청문이 예정돼 있고 이렇게 청와대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안을 받으면 위원회에 미리 신청하고 위원회 의결 때 사후에 의결을 받습니다. 이것은 오랜 국회의 관행이고 지금도 관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에 따라서 해석을 하다 보면 이 규정에 위반된 거 아니냐. 근데 이 규정은 훈시 규정이고 임의 규정입니다. 이 규정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지킬 수 없는 현실적인 시간적 한계가 많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여야 막론하고 전 의원이 이것을 그렇게 관례적으로 알겠습니다. 운영해 오고 있고 국회라는 회의체 기관은 많은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도 존중되지만 국회에서 이 법률 하에 오랜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이 실질적으로 해왔던 관례가 상당히 존중되는 것이 국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 자체가 이 규정에 위반했을 땐 처벌을 하거나 규정에 위반했을 때 무슨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그런 규정이 아니고 이렇게 임시적으로 훈시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말씀은 자세히 해주셨는데 또 의원님 저희 이런 지적도 있는 게 저희 방송국이나 언론사에서 해당 의혹이 불거지면 저희들도 판결문은 요청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대부분 받을 수가 없는 게 현실인데 이렇게 국회의원의 힘을 이제 빌어서 어떤 자료를 개인적 자료를 요청했을 때 받을 수 있다. 이건 문제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그건 좀 다르죠. 사실은 이제 우리 언론사 같은 경우 어떤 법적 권한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인사청문회와 또 해당 상임위가 이렇게 국민을 대표해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사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기자들이 취재를 할 때도 어떤 의혹이 있으면 사실 기자들이 직접 하기보다는 그 인사청문위원들한테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한번 알아봐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면 인사청문위원들이 보시기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정식으로 이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보면 사실은 뭐 언론사라는 규정 자체가 어떤 면에서 언론사가 뭐 수천 개의 언론사가 있기 때문에 막연히 이 개인적인 자료를 자체를 공개를 할 경우에 사실 어떤 해당 당국에서 이게 사실 가사 사건 같은 경우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공개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경환 전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인사청문위원들이 법적 권한을 가지고 공적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기자들이 그런 어떤 법적 정당성과 권위를 가지고 사실 하는 것들을 이제 보도하는 것이고 저는 그게 뭐 되게 타당한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불법적 요소를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것이고 혹여나 기자들이 만약에 다른 방법 불법적으로 입수할 경우는 그건 사실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좀 의문스러운 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그러니까 저희도 뭐 변호사이기 때문에 판결문을 보는 거는 사실 정말 어려운 일이고 특히 이제 이 법원 행정처라면 판결문을 낼 때 어쩌면 유권 해석을 하고 가사소송법이 존재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주저하고 해석하는데 힘이 들었을 게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나갔다는 측면, 그 측면은 사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 뭐 공익성 이런 부분을 얘기하지만 공익성 부분보다는 어쩌면 가소송법 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위반해서 그걸 줄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원래 같으면 가소송법 몇 조에 따라서 제공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라도 생각도 들거든요. 그게 대개 행정기관이든 법원 행정기관이든 국회에서 자료 요청했을 때 항상 나오는 답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일반적 관례를 깨고 오히려 법원 행정처가 회의님의 요청에 아주 적극적으로 15일 요청했는데 16일 바로 하루 만에 줬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이고 그것은 첫째 음모론은 법원 내에도 개혁 저항 세력이 있어서 오히려 의원님의 요청에 신속하게 응했다 하는 이런 게 하나 있고 둘째는 의원님이 이걸 요청하기 훨씬 이전에 국회 주변에 여의도 주변에 이 사실과 이 판결문 일부가 떠돌고 있었다. 그래서 의원님이 15일 그걸 알고 요청을 했고 그리고 16일 날 이게 답변이 와서 오히려 알고서 뒤에 그 이제 알리바이를 맞추기 위해서 의원님이 뒤늦게 요청하고 뒤늦게 답변이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 문제의식까지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좀 해명이 발언권을 당연히 주의원님께 드려야 될 거의 공상소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리고
저는 이 서류를 들여다보면서 이거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네라고 확인한 다음에 저희 사무실 보좌관한테 이 혼인 무효 심판 예. 이것은 8촌 이내의 친족, 근친혼을 하는 경우나 혼인신고서를 위조해서 허위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만 혼인 무효 심판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히 뭐가 있을 거다. 빨리 신청해봐라 했고 신청하는 사실 방법, 절차는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보좌관이 알아서 다 했고 판결문이 왔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받은 거지. 예. 제가 뭐 법원에 아는 사람도 뭐 거의 전무할 뿐더러 이런 뭐가 나올지 모르는 서류 신청에 무슨 음모가 있고 무슨 저희가 있겠습니까? 예. 그거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공상소설들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예. 예, 주연님 또 그런데 이 사태 자체가 특정 언론사에서 특정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혹시 뭐 자료가 미리 유출된 거 아니냐, 아니면 주연님께서 자료를 좀 건네준 것 아니냐, 뭐 이런 문제 제기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결단코 국민 여러분 앞에 제가 확보한 판결문을 사전에 어느 언론기관이나 어느 사람한테 유출시킨 적이 없습니다. 적법하게 한 것이다. 예. 사실 6월 16일 아침 9시에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전모를 밝히려는 나름대로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그 전날 저녁에 뭐 종편에서 이것이 뉴스되는 걸 보고 예. 가장 안타까워했던 사람이 저 본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그게 궁금합니다. 어떤 루트로 누가 이런 판결문의 내용이 나가서 어떤 특정 방송사에서 먼저 그 전날 이런 보도를 하게 됐는지 가장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저 주광덕 본인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뭐 검찰 출신이시고 또 42년 전 판결문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입수했냐라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뭐 오늘 한 전직 판사는 위법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어느 정도 주연님이 주장대로 해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